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레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 네 번째 시간이 됐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 시간에 네. 전쟁과 평화의 네. 결말까지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 네. 대단원의 막을 또 내릴 수 네.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일단 뭐 등장인물들 뭐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네. 이 사람들이 서로 이 전쟁이란 거대한 파도 물결 속에서 어떻게 이제 나의 위치를 만들고 또 내가 그걸 헤쳐나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누구의 어떤 이야기가 좀 남았습니까? 자, 이제 다시 생명력을 얻게 된 안드레이 공작. 네. 이 안드레이 공작하고 나타샤가 뭔가 연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1809년 12월 31일 이때도 이제 신년맞이 무도회가 열린대요. 자, 이 무도회가 열리는데 나타샤가 처음으로 큰 무도회에 데뷔를 하게 된 거예요. 어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피에르도 오고 또 피에르의 부인 엘렌도 오고 또 결국 또 나중에 나타샤를 유혹하는 그 피에르의 처남이죠. 엘렌의 망나니 동생 아나톨도 오게 되고 안드레이 공작 다 오게 됩니다. 자, 이 와중에 이제 피에르가 안드레이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나타샤가 처음 데뷔를 하니까 네가 가서 좀 춤을 신청해가지고 좀 추어라. 그렇게 네가 좀 먼저 물꼬를 터줘라 된 거예요. 자, 근데 나타샤도 춤을 참 잘 추고 안드레이도 춤을 엄청 잘 추거든요. 자, 그렇게 춤을 추면서 안드레이가 가까이에서 탁 이제 나타샤가 미소를 짓잖아요. 그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녀의 매력이 술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어질어질했나 보다. 술처럼 들어온다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그러니까 안드레이의 머릿속으로 나타샤의 그 매력이 그냥 술이 콸콸콸 들어오듯이 정말 그렇죠. 그렇게.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막 사람들이 다퉈가지고 나타샤에게 춤을 신청하는 거죠. 저 사람 누구냐. 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안드레이는 완전히 반하게 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이제 로토프 가문을 방문해가지고 나타샤가 노래를 불러줘요. 나타샤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하거든요. 네. 그런데 안드레이가 이 나타샤의 노래를 듣다가 갑자기 목이 메이는 거예요. 눈물이 나고. 한 번도 이런 경험이 없었는데. 네. 그런 경험들이 또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지금 아주 힘든 삶과 뭔가 허무하다는 속에서 이제 다시 하나하나 올라올 때 그 노래가 마치 동화줄처럼 자기를 당겨주는 동화줄로 느껴졌나 보죠. 그래서 전혀 생각지 못했다 이거죠.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다 이거죠. 내가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린다?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 생각도 못했는데 이런 게 생기구나. 그러니까 그때 그 눈물의 의미는 뭐냐. 돌토이가 아주 예리하게 분석하고 있는데 자기 안에 뭔가 아주 뭔지 불명확하지만 위대한 뭔가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이거죠. 내 속에도 뭔가 우리 신성도 좋고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어떤 그 인도주의적 마음도 좋고 불성도 좋고 여러 가지 그게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만 또 나는 육체를 갖고 있잖냐 이거죠. 내 몸은 육체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뭔가 육체라는 것은 한계가 있고 협소하고 우리가 도스토옙스키가 했던 말대로 마돈나적인 이상과 그죠? 우리가 소돔의 이상이 같이 충돌하는 게 인간이다 이거죠.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은 저 위로는 저 하늘의 천국의 마돈나 이상이 있는데 저 아래로는 소돔의 어떤 이상이 그런 것도 충돌하는 느낌들이 이 노래를 들으면서 갑자기 확 다가오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죠. 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제 안드레이가 계속 방문하면서 결국 이제 결혼을 결심한 거죠. 나타샤와. 예. 근데 아버지에게 이제 가서 결혼을 허락받으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반대를 해요. 너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는데 이 아버지는 이런 거죠. 지금 내 삶은 끝나가는데 이 뭐야 이거. 아들은 왜 내 끝나가는 삶에 또 이렇게 나에게 방해를 주는 거냐. 뭔가 새로운 뭔가를 자꾸 들으려고 하냐. 그러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또 그런 느낌들. 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청혼은 하되 결혼은 1년 미루기로 해요. 그러니까 약혼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 약혼은 비밀로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안드레이가 나타샤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한 해가 지난 후에도 당신이 나를 원한다면 결혼하자.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하니까 나는 외국에 나가서 좀 나도 지금 좀 몸이 아직 안 좋으니까 치료도 받고 그래서 우리 1년 후에 만나자. 이렇게 이제 한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 생기면 언제든지 당신 떠나도 좋다. 이렇게 하고 이제 1년 후에 결혼하자 된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그 나타샤의 오빠죠. 니콜라이가 군대에 있다가 휴가를 받아 집으로 왔는데 이 집안이 지금 계속 이제 뭐라고 할까.
그 난파선 아니면 침몰선 같은 거예요. 이 집안의 재정이 자꾸 고갈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참 힘들다 이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지금 돈들은 들어갈 때가 한두 군데가 아닌데 그럴 때 이제 어머니가 그 백작 부인이 이 아들에게 의논하는 거죠. 야, 예전에 우리가 그 보리스 있잖아. 우리가 키워줬던 우리 집안에 있었던 걔 엄마한테 내가 2,000루블 빌려줘가 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그냥 지금 어음 돌려가지고 다시 돈 달라 그럴까? 근데 이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니콜라이가 귀족의 나름 품위죠. 네. 나는 보리스도 안 좋아하고 그 보리스 엄마도 안 좋아하지만 한때 우리는 친구였고 또 아직도 걔들은 가난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어음을 찢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갖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플렉스를 하는 건지 수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때 이 엄마는 기쁨에 눈물을 흘려요. 우리 아들 정말 멋지다. 잘 컸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이 엄마의 유일한 이제 해법은 뭐냐? 엄마의 판단 기준으로는 우리 애가 부유한 신부감하고 결혼하는 것밖에 없다. 우리 집안이 틀려면. 그러니까 갈수록 소냐가 좀 미워지는 거예요. 이 소냐가 자기 조카딸이 네. 같이 있으니까 이 조카딸하고 둘이 좋아하니까 이 소냐가 걸림돌이 되는 것 같으니까 자꾸 미워지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이제 결국 자기 엄마가 소냐를 자꾸 미워하니까 또 이제 니콜라이는 격분해갖고 나 당장 지금 얘하고 결혼할래. 이래 엄마가 또 넘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막 어수선한 거예요. 이 집안에 지금 기쁜 일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 와중에 이제 백작 부인은 좀 그러면 좀 정량할 겸 애가 시골에 남고 그 백작이 소냐하고 나타샤하고 이제 딸하고 조카딸 데리고 모스크바로 가고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좀 모스크바에서 이제 또 사건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네. 이 와중에 이제 나타샤하고 약혼한 볼콘스키 집안, 볼콘스키 노공작하고 노공작의 딸도 같이 모스크바로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는 약혼한 입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돈들은 한번 인사라도 해야겠다 해가지고 그 아버지하고 나타샤가 같이 인사를 하러 가요. 근데 인사를 하러 가는데 완전히 냉대를 당하는 거예요. 이 노공장 아예 만나줄 생각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어설프게 된 거죠, 그죠? 그 와중에 아까 말씀드린 그 엘렌, 그 피에르의 부인 엘렌이지 않습니까? 네. 그 엘렌의 망나니 남동생, 이 남동생이 여기에 관심을 좀 가지는 거예요. 나타샤한테. 나타샤에게.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페라를 보러 갔는데 오페라를 보러 가가지고 이 로스토프 집안 사람들 나타샤하고는 그 당시는 보니까 영화를 보면 귀족들은 일반 우리 좌석을 안 앉고 칸 있지 않습니까? 네, 위층에. 위층에 칸들 있잖아요. 네. 그래 옆으로는 이제 장막이 쳐져 있고 그래서 뭐 쉬는 시간에 장막을 걷어가지고 서로 이제 옆에서 하면 이야기하고 이러는데 거기서 이제 몇 명씩 앉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로스토프 사람들 나타샤는 이렇게 요 칸에 있고 바로 옆 칸이 이제 엘렌 피에르 부인 엘렌하고 그 망나니 아노타로 있으니까 서로 이제 인사를 하게 된 거죠. 네. 그 인사를 하게 되는데 눈에서 이제 서로 불꽃이 튀는 거죠. 오. 왜냐하면 또 좀 이게 아나톨이 하여튼 망난이거든요. 망난인데 나쁜 남자. 남자인데 또 잘생겼거든요. 어허. 그래도 흔히 말하는 이성을 다루는 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어허. 그러니까 이 아나톨이 오면 모스크바 부인들의 가슴이 막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영진 생각하면서 들으면 돼요. 아하.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은 뭐냐면 귀부인들은 관심 없는 척 하는 거예요. 그냥 오히려 뭐 프랑스 여 배우들 가수들에게 관심 있는 척 하니까 귀부인들은 더 몸이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나톨이 결국 이제 나타샤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네. 보내고 그래서 자기 누나한테 또 부탁을 해요. 나 나타샤가 마음에 드니까 좀 다리를 놔줘. 그렇게 해서 누나가 만찬을 열어요. 파티를 여니까 식사 초대를 하니까 나타샤하고 나타샤 아버지가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타샤하고 둘이 있는 틈에 이제 키스를 입맞춤을 시도하고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항상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아나톨이 그 나타샤 쪽에 하늘을 매수해 가지고 편지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 편지 내용은 이제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이제 야반 도주하자 이 내용. 왜 야반 도주예요? 왜냐하면 이 아나톨은 예전에 폴란드에서 군대를 근무할 때 이미 강제로 한번 결혼한 상태거든요. 거기서 천지처녀를 건드려가지고 강제로 결혼한 상태. 근데 그 대신 그때는 법이 이런 게 있대요. 내가 일정한 돈을 지불하면 결혼은 깨어지지 않지만 내가 자유로운 독신자의 지위는 얻을 수가 있대요. 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덜말 주면 그렇죠. 처갓집 쪽에 돈을 딱 제공해주면 결혼은 유효한데 혼인은 유효한데
나는 하여튼 자유로운 독신자. 그러니까 나는 마음대로 여자를 사귈 수 있고 놀 수 있다 이런 허가를 얻을 수 있대요. 그러니까 좋은 제도가 많았네. 그러네. 그렇죠. 인류가 더 퇴보했어. 그렇죠. 농담입니다. 네. 그래서 아나톨이 아까 또 나오는 그 피에르, 바로 피에르의 그 부인 엘레나하고 그 섬싱이 있었던 그 돌로프, 계속 나오는 돌로프, 또 니콜라이의 돈도 또 43,000루블 도박으로 달취했던 돌로프하고 납치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밖으로 나오라 해가지고 마차에 딱 실어가지고 시골 가서 시골 교회에서 결혼식 올리고 그 다음에 명마차를 전세를 대제를 해가지고 우리 외국 가자. 이미 돈은 지금 누나에게 내가 10,000루블을 받았고 또 이제 돌로프가 주선을 해가 10,000루블 한 20,000루블이 있으니까 우리가 한 1, 2년은 살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했던 거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이 나타샤가 이제 이런 받은 편지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아나톨이가 받은 편지를 그 가장 가까이 있는 그 소녀가 알게 된 거예요. 네. 소녀가 절대 나가면 안 된다는데 사랑 앞에서 그런 게 장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녀는 하여튼 그 얘 문 앞에를 내가 지키고 있을 거야. 그래서 내가 잠도 안 자고 딱 지키고 있는데 마침 그거를 이제 집안 어른들이 보게 되고 너 여기 왜 있니? 왜 울면서 있니? 해가지고 이게 다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탁 차단하는데 성공하게 된 거죠. 근데 차단하는데 성공했지만 이게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잖아요. 이런 이야기가. 왜냐면 그 사람들이 소문을 퍼뜨릴 거지 않습니까? 내가 로스토브 가문의 나타샤를 꼬셔가지고 야반 도주하려 했는데 실패했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로스토브 가문하고 친한 이제 그 아주 사교계의 노부인이 피에르를 불러요. 이거 결국 다 너 쪽하고 연결된 거 아니냐. 네 처남이 지금 이 멀쩡한 약혼자 있는 처녀를 꼬셔가지고 야반 도주하려 했고 이러니까 너가 단속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피에르가 나서가지고 자기 처남 이제 완전히 막 죽이려고 달려들죠. 그러다가 돈을 주고 떠나라.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너는 너희 누나 같은 여자들하고나 놀아라. 왜 이런 순진한 처녀들을 꼬시냐. 이런 식으로 해서 피에르가 이제 좀 해결을 해줘요. 네. 그리고 피에르가 해결해주고 그 클럽 같은 데 가면 사람들이 아니 그 로토브 가문의 처녀가 그렇게 뭐 야반도주 하려고 하지 않았냐. 그걸 다 막아주는 거예요. 아니다. 우리 처남이 그 여자 나타샤에게 반해가고 청혼을 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좀 변호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그 나타샤는 어떻든 이게 다 끝나게 되고 이 사람이 결국 유부남이면서 자기를 결혼하려고 했고 자기는 또 거기 사랑에 빠져가지고 자기 약혼자를 배반하고 또 그쪽 집안에 편지까지 보냈거든요. 나는 이제 좋아하는 사람 생겨서 그 예전에 말했던 대로 나는 이제 떠난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모든 게 다 이래 되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너무너무 이제 충격받아가 몸져 눕게 된 거죠. 그래서 피에르가 여러 가지 이제 이 방문을 하러 갔다가 너무 사람이 완전 피골이 상접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나타샤가 나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그러니까 이제 피에르가 이때 이 말을 해주는 거죠. 나를 당신의 친구로 생각해 주세요. 이게 참 큰 그거예요, 그죠? 뭔가요? 모든 게 끝났다는 사람에게 네. 나를 당신의 친구로 생각해 주세요. 이러면 이게 뭔가 예지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런 내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잘생기고 가장 똑똑하고 가장 훌륭한 남자라면 그리고 내가 자유로운 몸이라면 나는 지금 이 순간에 무릎을 꿇고 당신에게 청혼하며 사랑을 구했을 겁니다. 이 말을 해요. 피에르가요? 피에르가. 그러니까 피에르가. 나타샤가 너무 안 돼 보이니까. 근데 나타샤는 그때 이걸 제대로 듣지는 못해요. 네. 지금 뭐 그냥 친구로서 이런 말 해주겠거니 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피에르가 집으로 가는데 그 아까 말씀드린 1812년에 혜성이 하늘 위에 떠 있는 거죠. 혜성은 공포와 종말을 예고하지만 피에르는 새로운 마음으로 태어난 나에게 하늘도 화답해 주구나라고 생각하죠. 저 혜성이 이제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구나 생각.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군요. 아니 본래 그게 사람이죠. 이게 인간은 세상에 어떤 것에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기 맞아, 때문에 맞아. 99.99%의 사람이 이거는 안 좋다고 해도 나는 거기서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권이 끝나고 3권은 조국 전쟁 이야기입니다. 네. 이게 전쟁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봅니다. 이 톨토이는 이 전쟁을 알렉산드르 1세 황제하고 짜르하고 나폴레옹 황제의 싸움 이렇게 안 봅니다. 1811년 말부터 서유럽, 서구 유럽 서쪽 지역에서 군비가 증강되고 병력이 식결되었다. 그래서 1812년 6월에 이 병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했다. 그러니까 병졸 하나하나의 의지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 봅니다. 어떤 뭐 황제나 어떤 왕이 네. 뭐 개인의 욕망이든 아니면 뭐
어떤 세력을 더 넓히기 위해서든 네. 이렇게 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네. 양쪽에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네. 의지 뭐 이런 네. 것들이 모이고 모여서 그렇죠.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거죠. 뭐 예를 들어 산을 샀는다 이거죠. 탑을 샀는데 그냥 모든 사람이 하나씩 다 사왔단 말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뭐 어떤 황제나 영웅이 나타나서 그 산에다가 한 삽의 흙을 올렸다든지 돌아오는 깃발 하나 언제가 꽂았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이 사왔다라고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죠. 아. 이 모든 사람들의 의지가 모아져서 만든 거다 이거죠. 그래서 역사에서 위대한 사람은 그 사건의 명칭을 부여하는 라벨, 상표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나폴레옹은 상표에 불과한 거지 그거에 나폴레옹 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꼭두각시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네. 톨토이는 이제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래서 톨토이는 기본적으로 그 역사라는 것을 특히 영웅 위주 역사라는 것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이제 귀머거리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영웅들이 뭐 해가 뭐가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하나의 어떤 어떻게 보면 그것들이 쌓여가지고 필연이 되는 거지. 우연적으로 누군가 결심해갖고 나 오늘부터 전쟁해서 저 러시아를 따먹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네네네. 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안드레이 공작은 이제 그 충격을 받았지 않습니까? 이제 자기 약혼자가 결국은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태클을 했다가 그것도 뭐 완전히 이상하게 돼버렸고. 네. 근데 보통 이렇게 되면 결투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결투하면 큰일 나잖아요. 이러면 잘못 다친다니까. 네. 네. 피에르가 급하게 자기 처남에게 알리는 거예요. 야, 너 지금 빨리 딴 데 가야 돼. 지금 내 친구 안드레이가 페테르부르크로 가고 있어. 그럼 또 페테르부르크 가니까 또 아나톨은 또 이제 다른 동네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안드레이가 선택한 것은 이제 시련의 아픔은 시련일수록 시련과 배신은 그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은 단순한 업무 그리고 익숙한 업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 반복. 자기가 가장 익숙하게 생각하는 군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군대에 가가지고 네. 그 업무를 계속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참 그 마리아 공작영의 그러니까 안드레이 동생이 거의 성자로 나옵니다. 성녀로. 자기 오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잊고 용서해줘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갑자기 잊고 있다가 그 말을 들으니까 더 열받는 거예요. 여자라면 그게 미덕이야. 하지만 남자는 잊어버리거나 용서해서는 안 되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없어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럴 때 동생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모든 불행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인간들에게는 결코 잘못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 불행을 초래한 게 인간이라고 생각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동생은 마리아 공작에는 기본적으로 인간을 믿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것은 인간에 기대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너놈 때문에 내가 뭐 이렇게 되고 이런 생각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신의 뜻이다. 네, 그러니까 막 그냥 저놈도 그냥 하나의 그 장기말. 장기말 조리다. 뭐 걔가 무슨 그러니까 그래야지 그가 너를 움직이지 못해. 너의 생을 흔들지 못해.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안드레가 이제 군대에 왔는데 이 이제 나폴레옹은 넘어오는데 이 군대 내 파벌이 엄청 많은 거예요. 뭐 우리뿐 아니라 어느 사회나 다 이 군대 내 파벌이 9개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파벌 저 파벌 하는데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이게 참 재밌는 게 그래 황제의 뜻대로 다 될 것 같은데 이 와중에도 그 짤의 뜻대로 안 돼요. 참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면 황제가 마음대로 이게 안 되고 결국 이게 뭐 전쟁에서 자꾸 전투가 안 되고 이럴 때 결국은 이제 여러 이제 우리 치면 무슨 인사위원회가 열려요. 누가 그러면 가장 장군을 좋은가 한 명을 뽑아야 된다. 전투에서는 지휘권을 집중을 해야지 이긴다. 그래가지고 황제가 싫어하는 쿠투조프 장군을 그냥 올려요. 그게 그냥 되는 거예요. 네. 참 이런 거 보면 신기하단 말이죠. 황제도 싫어하고 다 싫어하는데 근데 뭔가 쿠투조프만이 이길 것 같아라는 그게 모아지는 게 있다는 거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는데 네.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이 전쟁도 바로 나폴레옹하고 반대되니까 그런데 이 톨토이는 근본적으로 끊임없이 이 전쟁은 기본적으로 사기가 결정한다고 해요. 군대 사기. 네.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기겠다는 그 결투도 마찬가지인데 이 책에도 결투도 있잖아요. 내가 결투하고 나서 집에 돌아와가지고 술 한잔 마신다. 이거 상상을 해야지. 결투에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유언장 속 이런 놈이 진다는 거예요. 근데 마찬가지로 전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뭔가 질 거를 생각한다든지 그리고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무조건 막 느긋하고 뭐 무조건 다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뭐 격투기를 하는데 빨리 맞고 나서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순간적으로 들어올 때 이거는 피할 수 없다라고 할 때 이게 맞는 순간
바로 회복되는 자기 자신을 상상하는 게 데미지를 줄인다고 하잖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뭔가 좋은 걸 상상하는 게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비결이래요. 그래요? 네. 네. 이게 결투도 그렇고 예, 군대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보면 뭔가 하여튼 이긴다는 걸 상상하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거죠. 뭐 그런 거는 이제 스포츠하는 그러니까 운동하는 분들은 그런 것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경기 전에 이게 굉장히 긴장되고 뭐 이런 순간에도 뭐 여러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리고 네. 뭐 본인만의 루틴도 또 있을 수 있을 텐데 그런 승리의 상상 또 이긴 뒤에 어떤 그 이후 그러니까 이기는 과정 말고 그 뒤에 것을 상상하면서 오히려 더 마음을 좀 편하게 네, 먹는다거나 그렇죠. 제가 봤던 이제 수많은 영화에서는 그 사기를 끌어올릴 때 죽을 각오로 가자고 막. 그러니까 예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사실은 네. 그렇게 말하는 거는 후방에서 평화롭게 지낸 사람들이 희생을 말하고 각오를 말하고 전방에서 실제 부대에서 용감하게 사는 사람들은 야 다음 주 월급이 나오냐 안 나오냐 당장 지금 내가 몇 시간 뒤 죽을지 몰라도 다음 주 월급이 나오냐 오늘 저녁 특식이 뭐냐 이거에 신경 쓴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일을 잘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어진 거에 하는 사람이 오히려 지금 당장에 거기 집중하고 네네. 그 이후에 내가 지금 좋은 거 지금 또 오늘 이거 빨리 끝나고 저녁 먹어야지 맛있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 낫다는 네네. 그건 나와요. 네. 자 그래서 이제 바로 안드레이는 그렇게 전투에 그 부대에 배속이 되고 네. 피에르는 군대에 들어가려고 했지만 자기가 프리메이슨이잖아요. 네. 영구 평화, 전쟁 반대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사람들이 지금 이제 막 이제 애국주의가 막 열광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자 우리 그 군복 입고 애국심 외치니까 좀 수치스럽게 느껴진다고 해요, 이 사람이. 이게 너무 좀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근데 문제가, 그래서 이제 군주가 막 동원을 해야 되니까 귀족들이나 상인들에게 돈을 이거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들은 좀 회의적인 귀족들이 많았는데, 막상 군주가 나타났잖아요. 알렉산더 1세가 나타나니까 막 모든 군중과 귀족과 상인들이 막 다들 미치는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천사님, 아버지 만세 만세 막 우라 우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전 이 황제가 모습만 드러내도 그리고 황제가 발코니에서 비스켓만 뜨니까 서로 잡으려고 막 서로 깔리고 그리고 귀족과 상인들이 이제 프랑스 삼부회처럼 이제 전쟁 비용을 염출하기 위해서 필요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 돈 아깝잖아요. 이거 내가 뭐 농로도 내야 되고 근데 피에르도 그랬는데 다 내는 거예요 전부 다. 제일 그 우리 치면 뭐라고 할까 대기업 그룹 회장. 예전에 정경련 회장 이런 사람들이 목숨도 재산도 다 가져가십시오 폐하. 제 목숨 제 재산도 다 폐하 것입니다. 근데 다음 날 이제 군주가 떠나고 나면 이제 귀족과 상인들이 앓는 소리 하는 거죠. 내가 어제 왜 그랬을까? 근데 이미 약속을 했으니까 할 수 없이 민병대 차출시키고 돈 내라고 지시를 내리고 왜 우리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했을까? 어이없어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뭐라고 할까? 분위기에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요. 휩쓸리는 군중 심리, 집단 심리라는 게 이때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짜리에 불만이 그래 많았는데 막상 나타나면 천사님이라고 부르고 이렇게 아버지 수령이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런 식이었던 거죠. 자 그렇게 하면서 이 전쟁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결국 뭐 프랑스 군대가 계속 전쟁에서 파면하는 원인은 뭐냐? 나폴레옹의 잘못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프랑스 군 자체가 계속 러시아 군대 충돌을 하면서 전선을 확대하면서 그냥 자기 스스로 파멸의 어떤 두레바퀴를 돌렸다 이렇게 봐요. 계속해서 그렇게 갔다는 거죠. 자, 그 와중에 이제 그 아까 말한 볼콘스키 가문도 이제 그 피난을 떠나러 가야 되는 거죠. 근데 피난을 떠나러 가야 되는데 문제가 그 아버지가 그 노안으로 결국 중풍으로 쓰러져가 돌아가시게 되고 네. 그 와중에 이제 마리아 공자경애가 가야 되는데 농노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농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같이 따라가야 되느냐고. 우리 그냥 여기 살 거라고 프랑스 군대 오든 말든 이러고 아예 공자경애가 못 가게 말과 마차를 분리시키고 이러니까 완전 위기에 처했는데 그때 식량을 구하러 로토브 가문의 맏아들 니콜라이가 식량 구하러 이쪽에 왔다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멋지게 구해주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를. 그러니까 니콜라이도 그런 생각하는 거죠. 야 이거 너무 낭만적이다. 이 귀족 아가씨가 오도 가도 못한 신태인데 마치 내가 백마탄 왕자처럼 탁 와서 구해주니까 또 그 와중에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탈출하게 됐지 않습니까? 네. 마리아 공자경은 또 모든 걸 하나님의 뜻으로 생각하잖아요. 이러려고 우리 오빠하고 나타샤하고 안 됐구나. 이 결혼이 나하고 그러니까 이 집안에 니콜라이하고 뭔가 이 인연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네. 그 둘이가 안 됐구나.
겹사돈 하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니콜라이가 그 볼콘스키 안드레이 여동생을 구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기 마리아라는 잘 이제 잘 그 이제 대피까지 무사히 안내해주게 됩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안드레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그 이 전쟁의 러시아 총사령관이 쿠두조프입니다. 이 쿠두조프가 자기 이제 부관으로 두고 싶어 하는데 안드레이는 끝까지 야전을 고집하는 거예요. 군인은 현장에 있어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야전을 고집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쿠투조프에게 계속 전쟁을 하면 공격하고 서로 싸움했는데 왜 당신은 자꾸 싸움 안 하고 자꾸 뭔가 회피하느냐. 그러니까 쿠투조프가 아주 유명한 속담을 여기서 인용합니다. 네. 인내와 시간보다 더 강한 전사는 없다네. 그러니까 모든 전쟁도 기다림이라는 거죠. 때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것을 성급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쿠투조프 장군의 리더십을 가지고 마치 노자의 그 무의자연 안 하면서 이기는 것. 우리 손자병법 이게 되게 비슷합니다. 그런 것들도 많이 재미가 있습니다. 보고서.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뚫립니다. 스몰렌스크가 뚫리고 해서 계속해서 이제 모스크바로 다가옵니다. 네. 이럴 때 사람들의 반응이 모스크바 사람들이 딱 두 가지 반응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위험 임박할 때 우리는 이성적으로 빨리 탈출을 해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까? 집단적으로 더 이성적인 목소리는 뭐냐면 어차피 우리가 모든 걸 예측하고 이 흐름에서 그래봤자 벗어나기 힘드니까 그냥 위험을 생각하지 말고 그냥 위험이 닥칠 때까지 그냥 즐기고 놀자. 이게 그렇답니다.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흐름, 전쟁 난다고 하지만 뭐 우리가 내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럼 차라리 전쟁 날 때까지 내가 그 즐기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모스크바 사람들은 위험을 예감하면서 더 흥청청청하는 거예요. 장타 잘 되는 거예요. 참 묘한데 그렇답니다. 그 우리 예전에 그 페스트에서도 오랑 씨가 그렇지 않습니까? 페스트가 이런 거 할 때 갑자기 사람들이 더 막 문화 활동, 경제 활동에 더 나서게 되는 거예요. 그냥 소비를 더 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하고 좀 비슷한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스크바에 9월 2일 날 프랑스 나폴레옹이 들어오는데 이 8월 달에 보로지노 전투가 열립니다. 이 전투가 아주 모스크바 근교에서 열린 건데 네. 이 전투에서 결국은 둘 다 비슷하게 죽어요. 병력은 잃는데 서로 다 이겼다고 생각해요. 서로 다.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은 이제 돌토 입장에서는 이게 결국 이 전투를 결절점으로 해서 러시아가 결국은 이긴다고 보는 거죠. 뭐 하여튼 이 보로지노 전투가 이게 아주 뭐 처참한 걸로 나옵니다. 네. 피에르가 이제 이 보로지노 전투를 구경하러 가요. 구경을 하러 가요. 어디서 구경을 한다는 거예요? 모스크바에서 네. 이제 자기가 이제 전투 현장을 찾아가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그 친구 안드레이도 거기 있고 하니까 이제 만나고도 싶고 해가지고 그 군사령부에 가니까 나는 한번 전부 이 전선 전체를 한번 돌아보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제 가서 쭉 네. 한번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안드레를 만나고 안드레하고 이제 전쟁 이야기 이런 게 아주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드레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전쟁은 체스하고 우리 지금 장기하고 비슷하면 다르다 이거죠. 장기나 체스는 어떠냐? 수를 둘 때마다 충분히 시간이 있다 이거죠. 생각할 수 있는. 전쟁은 그게 없다 이거죠. 시간이라는 조건을 벗어나기 때문에 같아도 다르다. 그리고 전쟁이 왜 장기나 체스하고 다르냐? 전쟁은 일개 대대가 일개 사단보다 강할 수도 있고 일개 중대보다 약하기도 하다는 거죠. 군대는 결국 사기라는 것 요인이기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밌는 얘기. 성공은 모든 병사들 마음속에 감정에 달려있지 영웅 장군이 안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군요.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영웅이 아니라 모든 병사들 마음속 모든 민.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전쟁 때 1812년 조국 전쟁 때 이제 장교들 일단의 러시아 애국 장교들이 이때 농민들이 같이 우리 해주고 이런 걸 보고 감명을 받은 거예요. 이 나라는 우리 귀족의 나라인 줄 알았더니 이 농민들이 이렇게 목숨을 바치고 그럼 이 사람들하고 같이 잘 살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우리 프랑스식으로 우리 입헌군주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개혁 조치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거죠. 바로 이 전쟁 때 받은 경험들, 이 사람들의 헌신, 그리고 이 민중들의 지혜에 완전히 감명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국 전쟁이라는 게 서유럽 특히 이제 프랑스가 다시 이제 러시아를 쳐들어오는 예, 거죠. 1812년 6월에. 그 1800 아까 그 7년인가 9년에 이제 강화 조약을 맺었는데 화약을 했고. 그런데 또 그냥 그거 어기고 쳐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그때 말씀드린 대륙 봉쇄령을 계속 유지를 하니까 거기에 이제 러시아 귀족들은 그럼 영국에 수출을 해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아예 알렉산드로 1세가 몰래 하라 했다가 아예 그냥 대놓고 해. 그러니까 나폴레옹 입장에서 야 감히 나를 무시해? 그래서 이제 손 좀 봐야겠군.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되게 네. 그래서 쳐들어갔는데 이걸 이제 러시아 전쟁 혹은 뭐 프랑스 전쟁 이게 아니라 조국 전쟁이라고 전쟁이라고 봅니다.
그 2차 세계 대전에 이제 바로 히틀러가 침략한 거는 이게 1812년 6월에 침략했지 않습니까? 나폴레옹이 네. 조국 전쟁이지 않습니까? 네. 1941년 6월에 이 나치가 소련을 이제 침략하지 않습니까? 독소 불가침 조약을 조약을 깨고 그 바르바로사 작전이라고 해요. 네. 1941년 그것도 6월입니다. 어. 그건 이제 애국 전쟁이라고 부르죠. 아, 그건 또 애국 애국 전쟁. 전쟁. 조국 전쟁, 애국 전쟁. 네. 자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뭐 이렇게 계속해서 합니다. 이 전쟁은 나폴레옹의 의지에 상관없이 만약에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로 들어가는 길을 막았었다면 프랑스군은 나폴레옹을 때려 죽이고 그냥 들어갔을 거다라고 계속해서 이렇게 합니다. 그 뭐 어떻든 이제 그냥 나폴레옹의 의지대로 일어난 것처럼 보일 뿐이지 네. 전혀 그런 것들이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면 아무리 엉성한 명령과 지시를 내려도 매우 탁월한 것처럼 보일 뿐이다. 그런 거예요. 그건 또 뭐 예. 의견 맞는 것 같긴 해요. 이게 결과에 따라서 사후적으로. 정말 그 장군이 막 좋은 판단을 내려서 뭘 이렇게 정말 이길 수 있는 한 수를 신의 한 수를 뒀다기보다는 네. 이기고 나면 그 사람이 했던 모든 게 그래서 그랬구나. 역시 우리 대장님 대단하셔. 뭐 이렇게 이제 그렇죠. 후에 해석을 좀 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나폴레옹이 그래서 그날 코감기에 걸려가지고 이게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작전을 네. 제대로 못 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때 전투에서 가장 최고로 뛰어난 작전을 많이 내렸는데도 별로 성과를 못 거뒀다는 거죠. 근데 이 나폴레옹과 대비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영웅이 쿠투조프 장군이죠. 러시아에서. 이 사람은 수십만의 싸움을 나 혼자 지휘할 수 없다는 걸 안단 말이죠. 자기는 전쟁의 경험을 알고 노인의 지혜를 안다는 거죠. 그래서 전투의 성패를 결정하는 거는 군대의 사기라고 불리는 참 이거는 이해하고 파악하기 힘든 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거를 주시하면서 항상 이거를 관리하려고 한다는 거죠. 쿠투조프는. 절대로 이거를 막 무리하게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쿠투조프는 할 때 막 내일 전투 이제 계획 세우고 할 때 잠자요. 툭 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어요. 그럼 전투 하루 전날 일종의 약간 연애소설 비슷한 걸 읽고 있는 거예요. 대중소설을 읽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내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는 큰 이 흐름을 주관만 하면 된다 이거죠. 우리가 초안지했습니다만 혼자 힘으로 역발상 기계에서 산을 뽑고 이런 세상을 다 덮겠다는 항우가 결국 나중에 어떻습니까? 자기가 개미떼처럼 생각하는 그 병졸들에 둘러싸여가 결국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아무리 뛰어난 영웅도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제가 그 오베가 아무리 무술 실력이 뛰어나도 강희제가 키운 그 어린 꼬마들에 딱 붙으니까 안 되는 거죠. 바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보로지노 전투에서 승패를 가리기 힘들 상황일 때는 끈질긴 쪽이 더 끈질기게 집착하는 쪽이 승자로 남는다. 이게 이제 쿠투조프 장군의 입장인 거죠. 네. 그래서 일부러 아군에게 자 내일 다시 우리 총공격하자 이런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 마음이 팍 일어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뭐 그런 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자, 이게 근데 전투에서 안드레 공작은 포탄 파편을 복부에 맞게 돼요. 그래서 이제 쓰러지게 되는 거죠. 네. 참 재밌는 말 합니다. 난 삶을 사랑하고 이 풀과 흙과 공기를 사랑하는데 죽을 수 없어. 참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하는 거. 어째서 나는 삶과의 작별을 이토록 안타까워하는 걸까? 이 세상에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있으면 참 애석한 느낌이 들죠. 이 사람이 참 뭔가 그죠? 그래서 어떻든 부상은 입었고 이제 후송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상을 입고 후송이 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이 뭔가 연민이 자기 마음을 채우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고 미워했던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들 이런 것들 속에서 내가 삶과 이별하기를 아쉬워한 이유가 뭐였는가? 바로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랑이 있었구나. 이 사랑이란 크고 보이지 않는 큰 힘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나의 이성이라는 좁은 시야를 가지고 모든 것을 재단하려 했는데 정말 어리석었구나. 이런 걸 알면서 내가 살아남게 되면 나는 그 사랑의 길을 따라가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항상 그렇지 않아. 이젠 너무 늦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로지노 전투에서 결국 러시아는 뭔가 승리의 감정을 갖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로스토프가는 피난을 준비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 참 재밌는 게, 이 톨스토이가 아주 뛰어난 사람인 게, 이 피난을 하는 로스토프 가문이 어수선할 거 아닙니까? 지금 피난짐을 실어야 되고, 부상병은 이 집 마당에 좀 잠시 앉아있게 해달라, 쉬게 해달라 하고, 막 어수선한데, 마사이가 찾아오거든요. 그, 누구지? 로스토프 가문 마사이 베르크라는 사람이 찾아와요. 네. 마사이가 찾아와서 군인인데, 아유, 저 장인어른, 지금, 아주 좋은 옷장하고 화장대가 나타났거든요. 제가 좋은 게 아니라 우리 당신 딸이 참 이걸 갖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소장 농로 하나 내한테 주세요. 그래갖고 저 당신 딸이 좋아하는 옷장 화장대 좀 사고 싶다고. 이 지금 어수선한 와중에 와갖고 돈 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돈 없으면 저 농로 좀 달라고. 그래 내가 팔아가지고 사겠다. 그러니까 이 막 그 진짜 장인과 장모와 다 격분을 하는데 뭐 죽기 싫으면 마시고요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할까 후한무치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뭐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없이 이런 그 인간 세상에 여러 가지 측면들이 있잖아요. 네. 이 자기 처갓집이 모든 것이 영락하고 지금 피날 가야 되는데 마사이가 찾아가고 하는 일은 돈 좀 더 줘요 이런 식이니까 참 아주 그런 것들이 다 전쟁의 와중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네. 근데 이때 이제 나타샤가 간청을 하는 거죠. 우리 부끄럽다. 저 짐을 다 내리고 부상병을 같이 싣고 같이 피난 가자. 그래서 그 아버지가 한마디 하는 거죠. 달걀이 암탉을 가르치는군. 딸이 이렇게 참 이 마음 씀씀이가 따뜻하고 깊구나. 달걀이 암탉을 가르치는군. 참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와중에 이 부상병의 와중에 안드레이 공작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안드레이 공작을 로토프 가문의 차가 다시 마차가 싣고 떠나는 거예요. 참 배신을 했는데 결국 또 그걸 갚아주는 거죠, 그죠? 네. 그렇게 이제 되고 결국 이제 모스크바에 이제 불이 일어나는 거죠. 불이 일어나고 그리고 피에르 같은 경우는 이 와중에 이제 결국 남기로 하는 거죠. 남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나폴레옹을 암살하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스톨을 구해달라 그리고 칼을 구해달라 이렇게 합니다. 근데 그 와중에 이제 그 자기 부인은 병을 앓다가 갑자기 급사하는 걸로 나와요. 헬렌이요? 예. 그러니까 톨토이가 참 그 여인에 대해서 이게 냉혹합니다. 안나 카리니나도 그렇고 그냥 죽여버려요. 그것도 급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뭔가 좀 인생을 진지하게 살지 않는 사람은 그냥 바로 그냥 하늘에서 벌을 준다 이런 느낌을 엄청 강조해요. 톨토이가 약간 그런 게 좀 강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결국 이제 모스크바를 결국 퇴각하게 되었는데 네. 페테르부르크는 모스크바 저 위쪽에 있거든요. 나폴레옹은 지금 페테르부르크 쪽으로 간 게 아니라 모스크바로만 쭉 따라오는 거예요. 네. 페테르부르크의 황제는 짤은 그 보고를 받고 격분하는 거죠. 아니 왜 지금 모스크바를 안 지키냐. 그런데 쿠투조프 장군이 재밌는 이야기예요. 모스크바를 잃느냐 아니면 모스크바와 군대를 동시에 잃느냐 둘 중에 저는 선택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군대까지 잃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또 재밌는 이야기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어떻게 보면 좀 시니컬한 이야기인데요. 뭔가 애국 희생을 말하고 시대의 어떤 그 흐름, 자기 희생, 영웅심을 내세워서 참여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가장 무익하고 오히려 개인적 관심을 따른 사람들이 그 시대에 가장 유익한 일꾼이다. 마치 아담 스미스의 그 국부론에 나오는 이기심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빵을 먹는 것은 그 제빵사의 이기심 때문에 먹는 거지 그 자비심 때문에 먹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내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려 했던 게 오히려 그 사회를 유익하게 만들고 오히려 유익하게 하려는 행동이 더 사회를 망칠 수 있다. 뭐 그러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귀족 부인들이 이제 붕대 거지 있지 않습니까? 하려고 막 만들어요.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요. 만들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고 피에르가 돈을 내가 민병대 만들었는데 민병대가 전투는 안 나가고 오히려 동네 사람들 약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만들었는데 더 개판을 친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역사적 사건을 보면 이건 톨토의 입장입니다. 오직 무의식적 활동만이 열매를 맺으며 역사적 사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은 영웅이죠. 결코 그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설사 그것을 이해하려 애쓴데에도 그는 그 무용함에 충격을 받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이 영웅이란 건 없다.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어떤 뭐 우리가 너무 큰 거시적인 담론보다 네. 내 일을 열심히 한다.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역사에는 크게 기여할 수 있다. 이런 거를 이제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제 일을 좀 열심히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네, 1kg 커피. 네. 너무 성의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에는? 제일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제가 잠시 있었네요. 이 이야기에 빠지다 보니까. 네, 네. 1kg 커피. 아르테미스 달 얘기도 아까 좀 나왔습니다만 네. 달의 여신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달 바라보면서 따뜻한 커피 한 잔 마시기 정말 좋은 계절이 네. 돌아왔고요. 네. 가족끼리 또 친구끼리 연인끼리 술 그만 드시고 네. 커피 한 잔으로 또 맑은 정신 유지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 두런두런 참 이야기 나누기 좋은 가을 저녁 아니겠습니까? 지금 요즘에 진짜 찬바람이 살짝 불 때 따뜻한 커피 한 잔 가지고 네. 잘 야외 의자 하나 앉아서 그치. 베란다? 베란다 좋죠. 네. 베란다 좋고 아니면 차에 그냥 아르테미스 한 몇 봉지 딱 넣고 출발하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강 보이는 데라든지 좋다. 네, 그런 경치 좋은 데 가서 네. 사랑하는 사람과 커피 나눠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이제 이 피에르가 모스크바에서 잔류해가지고 나폴레옹을 암살하려다가 방화범으로 몰려가지고 이제 재판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처형당한 거 아니냐 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되고 네. 이제 포로가 됐는데 장교인 줄 알아요. 그 장교 대우 포로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피에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자기 눈앞에서 사람이 처형을 당했다 이거죠. 근데 예전에 사형을 어떻게 시키냐면 이때 1812년 이제 사람들 묶어놨잖아요. 말뚝에 총살하잖아요. 제격경 12명 있는데 어느 정도 거리에서 총을 쏘냐면요 8걸음 앞에 딱 정도 바로 앞에. 바로 앞인 거예요. 그러니까 8걸음이면 바로 앞에서 총 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막상 보고 나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있냐? 이 세계가 과연 선하냐? 이 자기가 믿던 뭔가 이게 와르르 붕괴된 느낌을 가진 거예요. 세계가 내 눈앞에서 무너져 버리고 이 무의미의 폐허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래 이 유럽 사람들이 특히 지식인들 1, 2차 대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의 지식인 1, 2차 대전 겪고 나서 뭘 주제 키워드를 떠올리냐면 무, 없을 무자, 네. 폐허, 위기, 죽음, 종언 이런 걸 말하거든요. 네. 사르트르 존재와 무, 그 다음에 뭐 이데올로기의 종언, 주체의 종언 계속 이런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뭔가 이런 세계가 다 무너져 내렸고 이 폐허 속에서는 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새로운 삶의 생활 세계를 건설할 건가 이런 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피에르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나타난 게 이 책의 가장 중요한 플라톤 카라타이프 아주 민중의 지혜를 상징하는 이 책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피에르에게 영향을 주고 이 책의 민중을 대변하는 상징이 바로 플라톤 카라타이프라는 병사죠. 같은 포로였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죠. 눈을 감으면 사람 죽어가는 게 보이고 하니까 이제 피에르가 너무 힘들어요. 네. 그럴 때 이 어떤 체구가 자그마한 늙은 한 50쯤 돼 보이는 남자가 위로를 하는 거예요. 날이 비참한 광경을 많이 보셨죠. 그 말을 들으니까 이제 피에르가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그 참 신기하죠. 사람이 이 내가 지금 이럴 때 뭔가 탁 내 감정의 현을 건드리는 위로의 말이잖아요. 아유 너무 힘들었지 이런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위로를 해주면서 아유 그 젊은이 슬퍼하지 말아요. 1시간을 참고 일생을 산다잖아요. 이런 민중 속담을 가지고 계속 위로를 해줘요. 네. 아유 조금만 참으면 일생을 살 수 있어. 너무 걱정하지 고 괴로워하지 마라. 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곳 지금 가장 이 수용소 포로 힘들어도 여기도 역시 좋은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어. 그러니까 절대 걱정할 필요 없어 하면서 이 사람은 이제 구운 감자 메달을 건네는 거예요. 구운 감자. 그리고 감자 그냥 먹으면 그렇잖아요. 자기 주머니에서 고깃고깃 소금 이걸 꺼내가지고 뿌려주는 거예요. 드셔보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개 한 마리가 달려오는데 이런 악당이 왔네 하면서 개를 이제 같이 보담아줘요. 네. 그러면서 이 플라톤 카레타이프라고 자기를 소개해요. 그래서 일부러 이름을 플라톤이 지었나. 지혜의 철학자.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죠. 이 모스크바가 이런 꼴이 됐으니까 지금 여기 모스크바에 잡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화가 되고 모스크바가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스크바는 도시들의 어머니인데 이런 꼴을 보니 쓸쓸하지요. 하지만 벌레는 양배추를 갉아먹지만 자기가 먼저 죽는다고 하잖아요. 참 말 재밌죠. 벌레는 양배추를 갉아먹지만 나폴레옹이 모스크바를 갉아먹은 것 같지만 지가 먼저 죽잖아요. 벌레가 먼저 죽어요. 자, 이런 그 속담을 가지고 재밌게 인용을 많이 합니다. 네. 그리고 방화죄로 나는 당신은 그럼 어떻게 들어왔느냐. 그래서 피에르가 난 방화죄, 방화범으로 몰렸다 이러니까 그래 재판을 받았다니까. 재판이 있는 곳에 거짓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재판에 다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위로를 해주면 민중의 어떤 직관적인 지혜라고 할까. 예,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으로 결정됩니다. 그럼 자기는 어떻게 이제 군대에 왔느냐? 남의 숲에서 나무하다 잡혀가 군대에 넘겨졌다는 거죠. 예, 도굴꾼이다 해가지고 도벌꾼이다. 그래도 내가 온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이렇게 아주 긍정적이에요. 아까 뭐 비키 이렇게 했습니다만 네. 플라톤 카레타이프처럼 민중의 본질적인 낙관성이 나타나요. 럭키비키. 네, 럭키비키 미안합니다. 럭키비키, 네, 비키르키가요. 네. 네, 우리 동생은 자식이 넷이나 있는데 나는 마누라만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냐고. 동생이 끌려갔으면 그 자식들 어떻게 건사하냐. 근데 나는 뭐 마누라 하나밖에 없으니까 내 혼자 끌려온 게 얼마나 집안을 위해서 좋냐. 이런 이야기하면서 참 재밌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불행은 거물 속의 물 같아서 당기면 부풀지만 끌어내면 아무것도 없답니다. 야, 이 비유가 진짜 멋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행복도 되고 불행도 돼요. 우리의 행복은 그물 속에 물 같거든요. 그물을 우리가 물이 들어있을 때 어떻습니까? 팽팽하게 뭔가 그득찬 것 같잖아요. 그래서 막 땡긴단 말이에요. 부풀어서. 근데 끌어내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물 다 빠져나가요. 행복이나 불행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이구 이 그물에 막 엄청나게 지금 우리 행복 불행이 다 들어있다. 이거 딱 끌어냈는데 또 뭐 다 물 빠져나가잖아요. 행복 불행 다 빠져나간다. 그러니까
참 뭔가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그 피에르에게 감명을 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잠잘 때 기도를 하는데 참 재밌습니다. 나를 돌멩이처럼 눕히시고 빵처럼 일으켜 주소서. 나를 돌멩이처럼 눕히시고 빵처럼 일으켜 주소서. 뻥처럼 일으키라고. 돌멩이는 무겁고 빵은 가볍잖아요. 네. 저는 제 생각은. 그러니까 잠잘 때는 푹 떨어지게 자야 되고 일어날 때는 가볍게 개운하게 확 일어나게 되고 그런 거 아닌가. 돌멩이처럼 눕히시고 빵처럼 일으켜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개를 끌어안고 자는 거죠. 자, 이럴 때 피에르가 지금까지 이렇게 힘들고 모든 것들이 파괴되어 가지고 완전히 막 이거 어떻게 할 줄을 몰랐는데 이전에 파괴된 세계가 자기 마음 속에서 이제 새로운 아름다움을 띠면서 뭔가 튼튼하고 높은 토대 위로 솟아오른다는 걸 느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어떤 지성과 지혜를 생각했는데 이 민중의 어떤 직관적인 지혜라고 할까 이런 것들에 이제 신뢰를 하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피에르의 마음 속에 이제 가장 영원히 남게 되었고 이 플라톤은 보면 눈앞에 인간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사랑하고 동료도 사랑하고 심지어 자기들을 감시하는 프랑스 병사까지 사랑하는데 그래서 피에르를 사랑하는 거죠. 다 나눠주고. 네. 그렇지만 피에르도 이제 느낌이 오는 거죠. 플라톤이 아무리 지금 자기에게 애정을 보여줘도 자기하고 이별할 때는 한순간도 애석해하지 않을 거라는 걸 느껴요. 그게 그거잖아요. 지금 이 순간을 다 사랑해야지 뭐 내가 추상적인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결국 집착하지 않는 사랑이죠. 그죠?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다. 미련을 안 가지는 거예요. 미련을 안 가지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전력을 다해 사랑한다. 이게 이제 바로 플라톤이 이제 피에르에게 알려주는 거죠. 너가 지금 부인 문제에 집착을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이 플라톤이 보여주는 게 결국 나중에 보면 언제든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작별할 용기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 예전에 뭐 순교자에서 나옵니다만 네. 그 신목사하고 이대희가 헤어질 때도 그 작별할 용기를 주십시오 하잖아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사람이 그러니까 딱 이게 항상 미련이 남는데 이 서로 딱 이거 작별할 용기 이걸 플라톤이 가르쳐 주는 거죠. 미련과 집착을 버려라. 그러니까 사실 이 전쟁과 평화를 읽다 보면 상당히 동양적인 불교적인 냄새가 많이 납니다. 네. 그리고 실제 플라톤이 불교의 우화도 많이 톨스토이가 인용도 하게 됐습니다만. 네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리아는 오빠가 이제 결국 나타샤 그 로토프 가문에 지금 간호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조카를 데리고 그 집을 찾아옵니다. 그 집을 찾아와 가지고 결국 이제 이 나타샤를 만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오빠를 상태를 물어보니까 나타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그런데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라고 하죠. 진짜요? 왜냐하면 이틀 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틀 전 무슨 일이 일어났냐? 갑자기 안드레이가 부드러워졌다는 거예요. 갑자기 사람이 부드러워지고 온화한다는 것은 죽음의 징후다.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유비가 뭐 제갈공명에게 그런 그 삼국지 보면 그런 게 나오는데 새는 죽을 때 그 소리가 슬프고 사람은 죽을 때 그 말이 착하다. 어허. 진실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네. 죽을 때 그 말이 착해지고 다 좀 부드러워진다 이거죠. 맞죠. 그거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마리아도 그 이해를 하는 거죠.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 그렇게 괴팍했는데 사랑하는 내 딸아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실제 오빠를 만나러 갔는데 말이 잘 안 돼요. 대화가 잘 끊기는 거예요. 오빠도 어찌 보면 또 부드럽지만 냉랭하단 말이죠. 왜냐하면 오빠는 이제 이미 죽음의 세계로 한 발 걸쳐놨기 때문에 더 이상 삶이 별로 그렇게 집착이 없어지는 걸로 나와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그 공작 이제 이 볼콘스키 안드레이는 이렇게 보는 거죠. 사람들이 막 울고 이럴 것도 왜 울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 사람들이 울까? 내 애 때문에 그렇구나. 내 애가 지금 5살밖에 안 됐는데 이 애가 아버지 없이 혼자 남겨질 게 그게 불쌍해서 다들 울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완전히 한 발은 죽음의 세계로 있으니까 삶의 세계 속의 논리를 이제 이해하지 못하는 걸로 나와요.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안 죽어보고 어떻게 이런 걸 잘 아느냐라고 할지 모르겠는데 하도 그 죽음 이야기를 항상 고민을 많이 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결국 뭐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안드레 공작이. 아니 근데 아버지 없이 남기 때문에 울지만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느냐. 공중에서는 씨를 뿌리지도 거두지도 않지만 하늘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먹이시는데 우리가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이런 모든 감정, 이런 모든 생각들, 그것들이 다 필요 없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은 모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결국 그건 뭐 필요 없다. 다 그냥 지나간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완전 이제 이 지상의 논리를 벗어나는 거죠. 안드레 공작은 왜 그러냐면 자기가 꿈을 꿨는데 꿈에서 자기가 임종을 하더라는 거죠. 자기가 죽어가는데 나 죽으면 안 돼 가지고 안간힘을 다해서 막 일어났는데 그때 그게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때 그 생각을 했다는 거죠. 죽음이란 깨어남이구나.
내가 죽는다고 하지만 이것도 이 삶이라는 게 꿈일 수 있잖아요. 이거죠. 삶도 일장춘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뭐 꿈에서 깨어나면서 오는 거나 삶에서 깨어나는 거나 이게 뭐 그렇게 차이가 있겠냐 생각이 들어요. 내가 죽는다는 것도 삶이라는 꿈에서 깨어나는 것도 아니겠느냐까지 이제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약간 동양적인 좀 그런 생각이 네. 많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마리아하고 나타샤도 간호를 하면서 더 이상 울지를 않아요. 아, 우리 오빠는 이제, 우리 오빠라는 사람은 정체성은 이미 다른 색으로 갖고, 우리는 지금 그의 몸만 돌봐주고 있구나.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죠.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다. 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피에르는 포로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이제 맨발로 다녀야 되는 거예요. 이제 모스크바는 추워지기 시작하는데, 네. 그리고 이제 뭐, 거기서 제대로 먹을 음식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힘든 삶을 살지만 근데 그런 이야기로 근데 여기가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상류사에서는 이 사람이 곰처럼 힘이 세다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 힘들을 상당히 사람들이 멸시를 하거든요. 힘만 센 놈. 힘이 세다는 걸 되게 좀 경멸의 표시로 보는데 여기서는 막사벽에 못을 그냥 자기 손으로 눌러가 박아주거든요. 힘이 그게 전부 다 성자의 표시가 되는 거야. 아,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다. 장교들에게 주는 돈도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다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제일 신기하게 생각하는 게 아무것도 안 하고 생각을 가만히 하는 능력이 있죠. 이걸 최고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 사람은 좀 우리하고 다르다. 그러니까 사교계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좀 한 단계 아래로 봤던 그런 자기의 품성과 자질들이 이 여기서는 사람들이 좋아해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기대를 하고 의무를 부여한다고 느끼니까 이 사람이 더 뭔가 내면이 발전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 일본 선수지만 그 미국 프로야구에 그 요번에 50 넘었습니다. 오타니. 네, 오타니 쇼헤이가 그런 사람이라잖아요. 뭐 휴직 잘 죽고 하는 이유가 네. 이런 착한 일을 하는 게 꼭 뭐 바로 내한테 오는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하나의 어떤 선한 기운들을 만들어내고 자기가 연봉 협상을 할 때 연봉 협상은 아직 자기가 성취하지 않은 그 성과에 대해서 미리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자기 주변 사람들에게 다 같이 돈을 나눠줘야 된다. 근데 많이 나눠줄 때 내가 더 이제 내가 이 사람들을 책임져야 된다 생각할 때 나는 더 일을 잘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결혼을 해야지 한 가정에 뭐 가장이 되어보고 아이의 아버지가 되어보고 이럴 때 더 일을 잘한다는 것 그런 그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죠. 지금 피에르가 이제 주변 사람들의 기대와 이런 걸 하면서 더 자기는 내면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프랑스군이 퇴거하면서 갑자기 이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잘해준 사람 얼굴이 달라지기 시작해요. 퇴거하면서 퇴각하면서. 그날들이 퇴각하면서 왜냐? 이제 피에르가 느끼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아는 이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제 뭐냐면 결국 전쟁의 논리가 이 사람들한테 다시 들어가는 거죠. 이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드는 비밀스러운 힘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는 거죠. 이제 우리는 이 전쟁에서 후퇴를 해야 되고 이 후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위험에 처할 수 있지 모른다니까 이 포로들에 대한 게 이제 또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지금까지 우호적인 사람들이 적개심을 드러내고 자 이러면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쭉 이제 후퇴를 하게 되는데 처음에 300명이 포로가 출발했다 330명이 떠난 지 사흘 만에 이제 얼마 안 되고 다 도망도 치고 도망치니까 더 이제 간섭을 하게 되고 병 들어가지고 아픈 사람들은 바로 총살을 해버려요. 못 따라가면. 근데 이제 문제는 플라톤이 열병에 걸리게 돼요. 사흘 만에 떠난 지. 네. 그때부터 피에르는 이제 플라톤하고 안 만나려고 해요. 그리고 말도 안 하려고 해요. 피에르가요? 네.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죠. 이 분리가 되는 고통을 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전쟁에서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죠? 이 모든 것을 다 마음에 담고 있다가는 이 사람은 그 마음이 그걸 처리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의 그 헤어짐의 고통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안 만나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행군을 하면서 그런 깨달음을 얻어요. 깨달음을 얻습니다. 포로 행군 동안 피에르는 세상에 무서울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게 돼요. 세상에 무서울 건 하나도 없다. 고통에도 이제 한계가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모르니까 무서워하는데 그것도 없다 이거죠. 무슨 말이냐? 마구간에 갇혀가지고 힘들게 살 때나 아무리 좋은 침대에 있어도 아내하고 이런 내 의지에 반해 살 때나 어차피 고통스러운 건 똑같더라 이거죠. 아주 좋은 비싼 신발을 신었을 때나 맨발로 다니는 지금이나 괴로운 거는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온몸으로 이제 깨달았던 거죠. 아 이제 이게 무서울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다 이런 걸 깨닫고 그리고 더 재밌는 게 이런 말이에요. 인간의 생명력은 우리가 보일러 안전밸브가 전기 기압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전기를 발산해 가지고 유지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마찬가지로 인간의 고통의 어떤 주의력도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다른 데로 돌려간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말이냐면 두 군데 동시에 안 아프잖아요. 맞아요. 두 군데 동시에 안 아프잖아요. 그래서 엉덩이 때리고 주워놓잖아. 그렇죠. 네. 주의를 분산시키고. 그렇죠. 그래서 플라톤을 외면하고 생각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이제 이걸 생각하면 못 견디는 거죠. 이 좋은 사람이. 그래서 포로들의 이제 총살 당하고 이런 것도 보거나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참 재밌는 말인데 상황이 어려워지고 미래가 끔찍해질수록 오히려 즐겁고 평온한 생각을 하고 추억이나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전 재밌는 게 그 옛날 이병주 작가가 5.16 그 군사정변 이후로 감옥 생활을 할 때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그 당시도. 근데 그때 자기를 버티게 해준 게 이거였대요. 나는 감옥에서 나오면 최고급 꼬냑을 먹고 최고급 볼보 자동차를 타고 운전기사애가 최고급으로 나는 막 그냥 제일 좋은 것만 먹을 거야. 이렇게가 너무 같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것만 집착한 사람들은 다 못 버티고 죽더라는 거예요. 언제 이 나가냐. 상황, 내일은 뭐 다음 뭐가 달라질 거냐 하여튼 뭐 깜빵 생활 어떤 이것만 계속 매달리면 안 되고 네네. 그 다음에 좀 멀리 있는 뭘 생각해서 네. 그 시간들을 버틸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 현실에 고통받는 자기하고 이 고통을 벗어나서 다른 세계에 있는 자기 자신을 분리시키는 사람만 살아남더라는 거예요. 상상을 꿈꾸는 사람만이 살아남. 그러니까 환상을 만들어내는 존재가 인간이고 동물이거든. 아니 동물하고 구별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 플라톤이 마지막 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건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쇼생크 탈출의 이야기가 된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은 아무도 모른다 이거죠. 왜 우리는 하나님은 나쁜 놈을 빨리 벌하지 않고 착한 사람에게 그 복을 주지 않느냐 하고 하지만 그 재밌는 말 하잖아요. 하나님은 진리를 보긴 보지만 빨리 말하지 않을 뿐이다 이거죠. 빨리 말하지 않을 뿐이다. 반드시 진실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나 나쁜 짓 아무리 해도 안 걸리네 라고 방심하지 말고 나는 착한 일 아무리 해도 절망의 연속이네 라고 좌절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플라톤이 해주는 거죠. 그 다음날 이제 플라톤은 이제 더 이상 못 걷고 자작나무에 기대 앉게 됩니다. 그리고 총소리가 들려오죠. 근데 그때 피에르는 어떤 생각하냐면 그 총소리가 딱 들려왔잖아요. 이제 아무래도 플라톤이 이때 무슨 생각하냐면 스몰렌스크까지 가려면 내가 앞으로 몇 걸음을 더 가야 되지. 이 계산을 안 끝냈고 내가 계산하기 시작해요. 그 순간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 총소리 난 자리에서 걔가 막 멍멍 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저런 바보가 있나? 저 왜 울지? 라고 생각해요. 마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이미 이제 플라톤과의 이별을 헤어질 결심을 다 했기 때문에 이걸 넘어설 수가 있었겠죠. 그 영화에 보면 참 재밌습니다. 그 걔가 이제 폰다, 피에르가 헨리 폰다인데 달려오고 그 헨리 폰다가 그 걔를 품에 안고 같이 걸어가는 걸로 나와요. 영화가 참 따뜻하게 나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밤중에 걔가 다시 피에르에 오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밤에 생각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결국 플라톤의 죽음도 생각하면서 결국 우리 인간이란 것은 물방울이다 이거죠. 각각의 물방울. 물방울들이 더 넓은 자리 차지하려고 막 이제 물방울들이 이래 하다가 커지고 하나가 되었다가 또 이제 어떻게 됩니까? 물방울이 표면에서 소멸되잖아요. 자, 그렇게 카라타이프는 그렇게 물방울로 퍼져나가다가 사라질 것 뿐이야. 이게 뭐 죽고 살고 이런 게 뭐가 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와중에 결국 이제 러시아 바르티잔 군대가 이 프랑스 군대를 섞여가지고 포로를 풀어주는데 그 포로 중에 피에르가 있었고 피에르가 풀려나게 됩니다. 여기서 피에르는 석방이 되는 거죠. 네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포로에서 풀려나가지고 피에르도 긴장이 풀려가지고 이제 석 달 동안 병원 신세를 지게 되고 네. 그리고 제일 재밌는 건 말이에요. 이제는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살아가는 목적이. 난 그냥 살아가면 된다 이거지 이제는. 피에르가. 그리고 부인도 죽었다니까 이제 나를 괴롭히고 다 없어졌다 이거죠. 프랑스 군대도 없고 부인도 없고 그냥 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이게 내가 지금까지 이런 많은 사상적인 방황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어디에나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눈에 잔뜩 힘주고 멀리 바라보다가 바로 자기 발치 아래에서 자신이 찾던 것을 발견한 사람의 기분을 느꼈다. 파랑새죠, 파랑새. 이게 불교하고 비슷한 게 불교에 조고각하라는 말이 있거든요. 조고각하. 빛을 줬자 돌아볼 고자 다리 각자 네 발 아래를 봐라 이거예요. 네 발 아래를. 지금 이 순간을 봐라. 부처를 딴 데 찾지 말고. 바로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입니다. 멀리 바라보다가 바로 내 발치 아래 있네? 이런 느낌인 거죠. 전쟁을 겪은 피에르랑 안드레이가 거의 비슷한 걸 느끼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발전을 해버렸죠. 그다음부터 피에르는 이제는 정직하고 불쌍하고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말을 아주 잘 들어주고
그들이 그 말을 잘 들으니까 그들이 비밀을 털어놓고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정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야. 피해는 너무 조화가 돼버린 거야. 왜냐? 이제 피해는 알게 됐단 말이야. 사람들은 저마다의 방식대로 사물을 생각하고 느끼고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로는 사람의 생각을 못 바꾼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르니까 자기는 이제 이 사람들이 흥미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공감도 잘해주고 그 사람들이 흥미롭게 하니까 그러니까 잘 들어주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피에르가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피에르가 돈 달라면 이거 돈을 줄려 했다가 이 사람이 더 필요한지 저 사람이 더 필요한지 자기가 구분을 못하니까 아이고 모르겠다 그냥 다 줘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정치인이 제일 문제가 정치인은 착하면 안 된다고 하거든요. 왜냐하면 권력자나 정치인이 착해버리면 착하니까 자기 주변에 맨날 도와달라는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럼 먼저 있는 사람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이권을.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데 여기 피에르가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냐, 피에르는 뭔지 알지 못하는 심판관이 자기 딱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이제는 거절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야. 아니, 그건 못하겠습니다. 이것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 눈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 피에르는 어마어마하게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피에르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마리아 공장경을 만나러 갔다가 나타샤를 만나게 되고 너무 초췌한 나타샤를 바라보면서 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일단 익숙한 길에서 밀려나면 모든 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 끝에서 새로운 좋은 것이 시작되지요. 생명이 있는 동안에는 행복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많은 것이 있어요. 한마디로 결혼하자는 자기하고 이제 결혼하자. 서로 이제 다 나도 부인 죽었고 당신도 여러 막 정말 우여곡절 많이 겪었으니까 그런 다음에 이제 자기 이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에필로그 1부가 나옵니다. 1부, 2부가 있는데 에세이예요. 역사 에세이. 이건 너무 힘든데 막 그냥 그런 것만 하시죠 뭐. 그래서 결국 이제 마리아 공작의 안드레이 공작의 여동생은 그 니콜라이 로스토프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로스토프 가문은 나름 이제 하나의 어떤 회생의 가문의 회생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니콜라이가 처갓집에 돈을 가지고 막 빚을 갚고 이러지 않아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 빚을 다 갚고 자기 매제 나중에 이제 나타샤하고 또 비에르가 결혼하거든요. 매제가 네. 돈을 좀 빌려주는데 그것도 돈 다 갚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니콜라이하고 마리아 공작경이 결혼하고 비에르하고 나타샤가 결혼하게 되고 네. 그러면서 이제 니콜라이는 이제 이 영지를 경영하는데 푹 빠집니다. 러시아 민중과 함께하는 생활을 푹 하게 되고 그래서 1820년 12월 5일로 이제 에필로그 1부의 마지막이 나옵니다. 1800 이때 언제? 20년 12월 5일. 이제 시간이 그 1800 이제 우리 5년 전쟁에서부터 15년이 지났죠. 네네. 그 와중에 이제 벌써 나타샤는 4아이를 낳게 되었고 마리아는 3아이를 낳았고 지금 하나를 임신 중이고 네.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니콜라이의 그 시골 영지에 피에르 가족이 이제 가을부터 머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피에르는 페테르부르크에 뭔가 모임 때문에 출장을 가서 한 7주일 정도 지금 있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네. 자, 이 와중에 이제 결국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피에르가 페테르부르크에서 왜 왔느냐 이렇게 하는 거. 결국 이제 이게 제카브리스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네네. 이제 그 새로운 러시아를 만들어야 된다. 러시아 짜르 황제 입헌 군주에 만들고 우리 러시아 농노 여러 가지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나눈 거죠. 어른들끼리. 근데 그 어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죽은 안드레이 아들이 듣고 있는 거예요. 이 안드레이 아들도 이제 15살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은 피에르 아저씨가 영웅인 거예요. 우리 피에르 아저씨는 그 생애가 얼마나 드라마틱한가. 태어나서 사생아로 태어났지만 그래서 결혼을 했지만 또 부인이 죽었고 모스크바에서 그 나폴레옹을 죽이려 했다가 포로가 되었고 그래 다시 풀려나고 그 민중 그 러시아 병사 플라톤과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많이 바뀌었고 나타샤와의 사랑으로 결혼하고 또 죽은 우리 아버지 안드레이와 우정이 있고 이러니까 완전 얘한테는 이게 성자인 거예요. 피에르가 완전 롤 모델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피에르 그 이야기를 막 귀를 쫑긋 세우고 듣는 거예요. 어른들이 아무리 나가라 해도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죠. 피에르가 이런 이야기. 지금 우리 러시아 민중들은 너무 고통받고 있고 우리 계몽은 억압당하고 있다. 군주는 평온만 찾고 있는데 그 평온을 주는 자들은 양심도 명예도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나는 왜 내가 이 일을 하느냐. 공공의 복지와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 쉽게 말해서 내일 푸가초프라고 예카테리나 대제 때 러시아 농민 반란을 주도한 사람이 있거든요. 내일 푸가초프가 내 아이들과 자네 아이들을 죽이러 오지 않도록 나는 신사들의 모임을 만들고 있다. 그게 바로 제카브리스트 당을 암시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개혁 조치를 하고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뒤집어지면 우리 다 죽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최대한 많은 사람들이 최대한 힘껏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톨스토이는 통합을 말하고 있지 않고 연결을 말합니다. 연결되자. 우리는 커넥트 되듯이 유나이트 해가지고 막 걔가 한 중심이 있고 중심으로 막 사람도 있고 이런 거 하지 말고 우리 그냥 연결해가지고 같이 힘껏 손을 잡고 우리 좋은 나라를 만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니콜라이죠. 그 시골에서 러시아 농노들을 열심히 돌봐주고 있지만 절대로 사정은 잘 봐주지 않아요. 그래야지 이 농노를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니콜라이는 딱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건 비밀 결사잖아. 그거는 악만 초래할 수 있어. 혁명의 조짐이 어디 있냐? 그건 네 머릿속에만 있어. 라고 이제 천안 매부간에 막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군인으로서 나의 의무였어. 만약 지금이라도 자네를 공격하고 죽이라고 나라에서 명령을 하면 나는 군대를 이끌고 주저없이 갈 걸세. 그 다음엔 좋을 대로 판단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자, 이러면서 결국 뭐 니콜렌카의 마지막 결심으로 나옵니다. 나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그만두겠어. 그리고 그때는 그것을 할 거야. 플루타르코스 영웅들에게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플루타르코스 영웅전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거든요. 그 로마를 지키기 위해서 다른 부족이 침략해 왔는데 포로가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자기 담대한 걸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손을 불이 펄펄 끓는 화로 속에 집어넣어요. 로마에는 내 같은 놈들이 수두룩해. 감히 그러니까 우리 로마를 침략하려면 이런 걸 각오해라고. 나는 내 이 손을 펄펄 끓는 불 속에 넣어도 나는 조금 더 두렵지 않아. 우리 조국을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이 니콜렌카는 안드레 아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결심을 하고 나는 반드시 더 잘해낼 테야. 모두가 날 알아보고 모두가 날 사랑하고 모두가 나에게 감탄하겠지. 이렇게 다짐하는 걸로 끝납니다. 이게 결국 5년 후에 제카브리스트의 의거로 이어지는 겁니다. 1825년.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시베리아로 유형 가고 채용당하고 그 사실 아까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러시아에는 사형 제도를 폐지했는데 이 제카브리스트 의거가 있고 나서 또 사형을 만들어요. 법을. 왜냐하면 얘들 죽여야겠다 해가지고. 사형 제도 만들어 죽이고 그때 말씀드린 160 몇 명을 시베리아로 보냈고 네. 거기서 30년 만에 돌아온 사람이 톨토이의 육촌 형님 볼콘스키 공작이었죠.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말이 예,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그냥 생존이 아니라 품위 있게 사는 것에 있다. 그렇게 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걸 보고 있으면 그 우리가 지난번에 했던 그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하고 다 비슷한 주제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은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도 마지막에 그 일류샤라는 소년의 장례식에 모인 아이들과 그 알로시아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영원히 함께하는 거고 우리 이 소년을 영원히 잊지 맙시다. 여기도 비슷한 거예요. 우리 같이 나갑시다. 같이 하고 그리고 절대 잊지 말자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러시아적인 한 번씩 이 혁명의 정신이라고 할까? 이런 어떤 한 번씩 분출돼 나오는 어떤 힘들이라고 할까? 네.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알려주고 근데 그건 뭐 러시아를 떠나가지고 이 어떤 보편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절대로 영웅의 삶보다 절대로 추하지 않다. 그 있지 않으면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나쁘다 아름답다. 코나 노래죠, 코나. 네. 네. 그런 거죠, 뭐 사실. 그러니까 이게 아마 요 4편만 들으시면 조금 네. 이해하기 어려우시거나 하여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네. 1편부터 한번 네. 쭉 들어보시면 전체적인 이 소설이 쓰였던 그 네. 배경이라든지 아니면 톨스토이가 이 책을 왜 쓰게 됐는지 네. 뭐 등등에 대해서 조금 아마 배경 지식을 좀 갖고 들으시면 네. 훨씬 더 아마 잘 귀에 들리셨지 않을까 네. 네.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네. 우리 정박님의 이런 네. 흥미로운 인문학적인 너구리 이야기들. 뭐라고요? 응? 너구리 오리 너구리? 네, 그래서 이런 오리 너구리. 재밌는 네. 이야기들을 더 많이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집중적으로 들어보고 싶다면 네. 전주의 그 팔봉예술대학이죠. 네. 거기가 지금 또 다시 강의가 오픈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는 어떤 주제로 요즘은 또 이번에는 영화로 배우는 예술사예요. 영화로 보는 예술. 예. 영화를 또 많이 보시는군요. 이걸 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 원래 영화를 제가 많이 봤는데. 네, 그렇죠. 영화 16편을 가지고 그 쭉 이제 하나의 어떤 예술사도 됩니다만 역사로 네. 해가지고 서양 역사의 처음부터 최근까지 한번 이 영화로 한번 쭉 한번 혹시 훑어보는. 어떤 영화가 등장하는지 한두 뭐 개? 처음에는 이제 트로이하고 트로이. 그다음에 트로이. 페드라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페드라를 주제로 한 그 1960년에 나온 영화 있거든요. 그 이제 의붓 어머니와 의붓 아들의 사랑 뭐 이런 걸 그린 거죠. 네. 실제 그리스 신화에 나온 테세우스와 그 그 테스이스 아들 히폴리투스와 그 파에드라의 사랑인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그리스 로마부터 시작을 하고 또 마지막에는 뭐 타인의 삶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 같은 그 감시와 통제, IT 기술의 발달, 완벽한 타인? 타인의 삶이라고 타인의 삶. 예. 네. 다른 거예요? 예, 타인의 삶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근데 예술의 시대에도 또 예술가 그러니까 이런 감시와 통제 시대 예술가들은 또 창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한번 또 여러 가지 뭐 측면에서 한번 보는 걸로 네네. 그렇게 주제를 잡았습니다. 네. 영화와 함께 역사, 인문학을 함께 즐기고 싶으신 분들, 네. 네, 전주 팔복예술에 전주를 꼭 가셔야 되는 건 아니고요. 온라인 강의로 네, 네. 네,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거 한번 또 신청하셔서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네요. 어떻게 신청해요? 이거요? 전주 아니 신청은 다 끝나가지고 다 신청 끝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러면 이거 못해. 네, 신청 네. 못해. 그냥 하신다고 그냥 알려드리는 하신다고. 겁니다. 이렇게 네. 정보 제공 차원에서. 네. 네. 약간 약 올리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우리 시청자들 뭐야? 대신 다음 시즌이 또 있을 테니까 네, 그렇게 또 만나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야, 이걸 끝냈다. 전쟁과 평화. 저는 사실 못 끝낼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네, 엄청 네. 빠르게 달려주시더라고요. 네. 끝에는 또 열심히 네. 또 달려봐야죠. 네. 아유, 참 이게 너무 그러니까 이게 또 등장인물들이 많고 이름이 복잡하다 보니까 이걸 또 근데 개별로 나누기는 조금 힘든 게 예전에 삼국지 같은 경우는 뭐 탁탁 하나씩 인물 하나를 가지고 나라 하나씩 가지고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이건 좀 이게 막 엮여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또 1부부터 쭉 같이 들으니까 이해가 네, 잘 네, 되더라고요. 네, 네. 자,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아주 재밌는 또 책 이야기, 네. 또 뭐 혹시 기회가 되면 영화 네. 이야기도 네. 같이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